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재배 대 인재라는 대립 구도로 LA 산불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 운운하는 머저리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정정일 소설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1월 12일 09시 1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개항 중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3, 4항은 뭔지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 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항은 12월 3일 계엄이 적법하지 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또 5항에 따르면 계엄군과 경찰이 여의도 국회를 포위하고 계엄 해제를 심의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이다 했지만 결국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심의를 방해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는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을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신속히 판단하라는 것이다. 계엄은 국가의 심각한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일리가 있고 동의할 수는 있는 내용이에요. 민주주의 국가 혹은 시민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사법심사로부터 면제된 행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1과 2는 절대 헷갈릴 수 없고 섞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계엄에 관한 헌법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에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고요. 이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킬 뿐 사법심사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머저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보도인데 이거를 제가 갈등 해소도로 표현을 해보면은 계엄 선포가 합헌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된다. 국가 비상사태가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탄핵 남발을 비상사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계엄 선포가 합헌이기 위하여는 국회가 해산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국회가 해산 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계엄 선포가 위헌으로 윤칸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계엄이 합헌이다라는 인식과 그 다음에 계엄은 위헌이다라는 해석이 대립되고 충돌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는 거대 야당의 흠결은 언급하지도 않고 자신의 현란한 말의 논리로 풀어서 통치 행위에 대해 머저리라고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는 글인 것 같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 상태가 국가 비상상태이며
계엄 선포 때 이후로는 부정선거와 친중 간첩의 정치 침투가 바로 국가 비상사태이다라고 인식을 저는 여기에 인식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의안이 들어갔는데 내란죄 혐의를 삭제한 탄핵안에 과연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다려 보는 거죠. 윤 14일 헌재 정식 변론 불출석, 신변 안전 등 우려. 유병헌 조선비저 2025년 1월 12일 11시 31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고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윤곽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어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적정 시기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라고 시도하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과 오는 2월 4일로 지정했다. 이 변호인 측은 체포 허가를 낸 서울 이 서부 지원인가요? 그거를 불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이 경호처가 지금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호간에 법리 싸움을 하면서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이 얘기도 여기 빗대어서 좀 취재를 해지할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변론에 나오라 그래도 거의 나온 적이 없이 버티었던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불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 가지고는 난리 브루스들을 치고 있어요. 이재명 대한민국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이라고 또 대행의 대행까지도 지금 자꾸 늘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3일 11시 25분에 보도했습니다.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 반드시 뿌리 뽑아야 누가 민주주의의 적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을 하네요. 이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인식할 때는 인민주의겠죠. 아니면 뭐 PC주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포퓰리즘적인 시각에서도 국민의 이름을 파는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 최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왜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즉시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직무유기 아니냐고 했다. 또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행위를 왜 방해하느냐. 경호처가 총기를 들었어요? 그런 뉴스 못 봤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등 월권적 행위 그만하라. 민주공화국은 주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바로 선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엉터리 정보가 나오면은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이 가짜뉴스 속력이냐,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서 이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무슨 최고위원들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가정사를 가짜뉴스라면서 현재 모든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정확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는 진실이 아니다. 정보의 주된 임무는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연결하시는 것이다라고 최근에 제가 넥서스를 소개하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정보란 것은 오정보가 있을 수 있고 허위정보, 가짜정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정보는 의도하지 않게 현실을 표현하는데 잘못 표현할 수가 있다는 그 오류,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허위 정보는 아예 의도적인 가짜 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정보로 돼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이 제명의는 그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에 MZ도 폭발, 카톡 계엄령이냐? 이재희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1월 13일 12시 2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카톡의 그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운론을 뜨자마자 그런 뉴스들이 가자마자 MZ도 폭발했다는 뉴스인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옹호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2030 MZ세대마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SNS 계엄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에서 12일 주말 X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카톡 검열이라는 키워드가 오르내렸다. 13일 오전 카톡 검열 키워드로 검색되는 게시물은 2만 5천 개가 넘었다. 인민이 서로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냐? 옥지원 33살 씨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내란 선동이고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또 인용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재명이 공산주의 전체주의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인용된 날인데 카톡 검열, 이곳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스스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네요라고 여기 그 카톡 아이디는 보호를 했네요. 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양인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이게 뭔지 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넥서스의 일부를 소개했는데 거기에서 정보란 무엇인가, 이재명 씨가 정확한 정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기본 개념 자체의 토대는 없어 보인다.
역사적 맥락에서 정보의 정의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나의 입장은 정보의 대부분은 현실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생물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에서도 정보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이라는 개념의 기저에는 하나의 보편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현실은 또 다르다. 현실을 표현하라고 시도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정확성을 추구하는 시도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세상을 1:1 비율로 재현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요지는 현실을 최대한 사실 그대로 기술해도 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진실은 현실의 특정 측면을 알리고 다른 측면은 어쩔 수 없이 무시하는 것이다. 정보는 무엇을 하는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정보와 허위정보가 있는데 오정보는 누군가가 현실을 재현하려다가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정직한 실수다. 반면 허위정보, 가짜뉴스는 누군가가 현실에 우리의 시각을 의식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고의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 것을 한번 다시 리뷰해 봤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것이 다수결로 결정된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다. 꼭 중앙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교적 소수의 결정에만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여야 대화 없는 다수당 특검법은 그래서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을 지금 이재명이가 공격을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야 KBS에서 1월 13일 11시 5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권영세 씨는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상으로도 현실적으로 국방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의견을 얘기했답니다. 또한 뉴스는 민주특검법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 합의 요구 최상목 어처구니 없어 5명의 기자가 여기에 붙었습니다. 뉴시스에서 1월 13일 11시 14분 24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박찬대 국힘 자체 특검법 제시하거나 야유당 특검법 창성해야 다수결로 하는데 왜 니들이 말을 안 듣냐 새끼들아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 합의해달라. 주문에는 시간 끌기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카톡 검열 논란의 카톡 대화방 성역 아냐 반박. 원내 유가 정당이 합의한 특검법을 일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공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내란 뭐 어쩌고를 방해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있지만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 비교적 소수의 결정에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양당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정권을 유지하는 자민당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통과라든지 이런 거에는 힘이 약할 때는 어쨌든 그것을 내각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 그 군소 정당의 요구 조건까지 예산안에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해서 좀 특검법을, 그러니까 야당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다수결의 횡포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주식회사라면은 좋다 이게. 주식회사라면은 일원 1표니까 주식회사는. 근데 1인 1표인데 1인 1표에서도 다수결의 횡포가 나오는 게 꼭 협동조합 같은 데서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빨이 센 놈들이 이기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 말빨이 세다는 얘기는 사실은 파워, 폭력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그 고등학교 정도 되는 그 틴 영화의 일진 드라마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를 할 만해요. 일진 아새끼들이 개별적으로는 힘이 별로 없는데 뭉쳐가지고 힘없는 약한 학생을 괴롭히죠. 그거를 상대적으로 학생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그 주인공은 그런 일진들을 탁 패버리는 아주 힘을 숨긴 영웅이 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일진을 까부수는 그런 그 현실적의 정치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옹호자들은 혐중 음모론과 트럼프의 슬로건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라고 박민희 기자가 1월 13일 10시 38분에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탄핵 전국 혼란 속에서 혐중 반중 음모론과, 이걸 음모론으로 얘기하네. 얘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 편으로 연결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리차이밍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름의 중국어 읽기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중공이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중공을 멸망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1월 20일 취임하면 곧바로 부정선거를 해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음모론을 만들어냈다. 이게 음모론이네요. 윤은 중국의 안보 우려를 계엄선포 정당화의 근거로 삼았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과 광화문 탄핵 반대 시위에는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에 바치지 말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하기 위해 등장하고 농사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누비고 있다. 이것이 탄핵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10일에는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 정보가 전달된 가능성이 높은 신화통신 기자를 포함한 외신 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생략하고요. 김은교 아주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중 정책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친미 대 친중 구도로 바꾸는 프레임 전쟁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얘도 좀 이상한 애 같네요. 뭐 객관적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게,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이 헌법도 질서도 무시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서라도 강한 외세인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을 끌어들이는 건 괜찮고, 외세를 트럼프라고 그러는데, 외세가 트럼프예요? 미국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방식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한겨레가 스스로 친중 언론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뉴스는.
이 기자의 그 기사를 누군가는 승인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편집국장이라든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기자가 그 개인이 스스로 발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언론사마다 뭔가 결제 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해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존 언론 매체에서도 편집국장이 노한 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기자가 SNS를 통해서 보도해버리는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조직이란 것은 기자 한 사람이 바로 그 기사를 낼 수는 없을 거예요. 편집국장 자체가 글을 쓴 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개 평기자가 글을 썼을 때 자기가 발행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언론기관 내에 그만큼 포지션이 높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약간 사이드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이번엔 물전쟁, 중국인도 세계 최대 수력된 건설 놓고 격돌 전쟁.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월 12일 12시 3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요게 알룽창포강이라는 거에 동쪽으로 쭉 흐르다가 이 중국의 대협곡에서 쫙 꺾어지면서 다시 방글라데시 쪽이나 인도의 이 강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가 그 1950년도에 대지진이 났던 데기 때문에 잘못해서 물이 터지면은 이게 다 물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밑에다가 12개의 댐을 져서 그 방어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기부, 월스트리트 저널 트럼프 정의선 회동도 추진. 권유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2일 10시 57분에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초청을 한다며요. 그런데 기왕이면 나도 껴줘 하고서 돈을 낼 수도 있는 거겠죠. $100만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지, 10억이죠, 10억. 10매덕 되겠네. 그 티켓 가격이 싸지가 않네요. 그리고 현대차가 기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차만 한 게 아니고 제너럴 모터스,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기부 행렬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전기차 등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베너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 약자가 HMG, HMG는 현대 모타그룹, 요게 그 메타프렌트 아메리카 모양입니다. MA가. 조지아의 로고가 이게 토끼 같은 기분이 이상하게 들어가네요. 토끼, 조지아. 그러네요. 프레이보이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연방 규제가 텍사스 전력망에 도입되나요? 피터 자이안 1월 12일 뉴스 레터입니다. 미국이 연방이라서 그런지 주마다 독립적인 에너지 뭐 이런 거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불도 그렇고 모든 텍사스 주민들이 자궁에서 나오는 타고난 독립심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RCOT가 관리하는 고립된 전력망을 통해 텍사스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텍사스 전력망은 단독으로 운영되고 용량 시장은 피크,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전이나 변동하는 기상 패턴,
고온 등 에너지 수요를 심화시키는 자연재해에 더 취약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텍사스의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 확장과 인구 증가를 지속하기 위해 텍사스 주민들은 자신들의 전력망을 인근주의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 규제를 받아들이는 등 모든 섬유망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결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도 이번에 그 독자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망 또 물까지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산불에 망했거나 마찬가지죠. 그 LA나 그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실리콘밸리라고 말했던 그런 많은 기업들이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사들을 금융기관들도 텍사스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세가 싸고 이게 많이 몰리면은 텍사스 주지사가 에너지를 충분히 인프라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텍사스 주지사가 와가지고 텍사스주에 좀 투자를 해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인프라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를 텍사스주가 잘 해야 좀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텍사스주에 많이 공장들을 짓고 있는데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슈카월드는 조금 더 원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 가뭄인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이 태평양 동쪽이 그 라니냐 현상 때문에 바닷물이 차지면은 구름이 잘 형성이 안 돼가지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이런 가뭄이 계속됐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북부나 캐나다 쪽으로 이 구름이 몰려가서 그쪽은 오히려 그 홍수가 나고 뭐 눈도 많이 오고 그렇다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주택은 대부분 93%가 목재 프레임이었다. 오직 7%만 콘크리트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 주택, 개별 주택을 만들고 한국처럼 아파트, 콘크리트 아파트 뭐 하냐 그러면은 레미콘이라는 게 그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근처에 그 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서울시 주변에 레미콘 공장들이 꽤 많았어요. 뚝섬에도 있었고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미국같이 넓은 나라에서는 또 목재가 또 풍부하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 목재 주택을 지어왔죠. 미국은 뭐 목재 주택의 장점도 있습니다. 나무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또 건강에 콘크리트보다는 건강에 좋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 그 산불에 의해서는 걷잡을 수 없이 건조한 공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불이 위성에서 보더라도 다 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이런 재해를 맞으면서 산불이 거세지자 LA 소방서장이 시청과의 공개 토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게 책임 추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메리 클레어 데일 AP 2025년 1월 10일 일요일 오전 6시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크리스틴 크롤리가 경찰서 소방서장 이름이 모양이네요. 3,400명의 직원들 사이에서 만연한 괴롭힘,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부서가 혼란에 빠진 2022년에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장으로 승진했다. 3년뿐이 2년뿐이 안 된 거네요. 직업 소방관으로서 그녀는 당시 시장에 의해 안정화된 세력으로 묘사되었는데
3년 후 크롤리와 시청 사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크롤리는 카렌 베스 시장과 자원 문제를 놓고 공개적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클로니는 금요일 시당국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소방관들이 더 많은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클로리가 미국 제도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라고 그러죠. 정책을 둘러싼 전국적인 정치 싸움에 휘말린 며칠 후에 이런 화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이며 도시 최초의 여성 소방서장인 클롤리는 압도적으로 남성 부서를 다양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여성분이 클롤리 소방서장인 모양입니다. 근데 LA시에서 이 소방서 예산을 삭감했다. 훈련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그 소방관이 왜 이쪽은 다 남자판이냐, 여자도 좀 쓰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LA 소방서장은 소화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것은 약간 비판적인 의견인 것 같고, 부서를 다각화하려는 크롤리의 노력이 싸움을 방해했다는 증거는 없다. 또 수자항공 얘기가 나오는데 물을 공급하는 책임을 있는데 소방항공기가 착륙한 상황에서 산불과 싸우기 위해 설계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압도당했다고. 얘네들 미국 말은 잘 모르겠어요. 클로니는 초과 근무의 감소로 인해 부서가 산불과 지진과 함께 대규모 비상사태와 항공작전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었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예상과의 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공화당 측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DEI로 세상에 이 소방서장을 여자로 시키는 게 어디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크롤리 여성 소방서장은 지난 25년 동안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소방서장, 엔지니어, 대대장 등 거의 모든 역할을 수행해왔다. 가르세티는 크롤리를 선구자일 뿐 아니라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우리 도시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 이끌 준비가 된 인간에게 달려 있어야 한다며 크롤리가 그 당사자의 적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에서 프로그램 초반에 폭스 뉴스 진행자 구렉 구트벨트는 이 지역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최소 10,000개의 건물이 불에 탄 화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색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능력을 저하시켰다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시 워터스는 또한 당면한 재앙에 대해 DEI와 부패를 비난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 무한항공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화가 안 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예산이라든지 건조기후라고 한다면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시 당국 자체도 예산을 거꾸로 삭감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될 것 같네요. 그게 야후 뉴스에서도 며칠 연속으로 머리로 배치를 해서 머릿말 기사로 배치를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쟁점이 보험사들이 주택 소유자 정책을 중단한 후 LA 화재로 인해 주택이 불탔다.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 정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로렌스 다르미엔토 서머린 기자가 LA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트랙에서 내려오는 기차 사고라고 비유를 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예상되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휘청거리고 있던 미국 주택보험 시장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재건하기에 충분한 보험금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비세티와 그의 가족은 연방재난관리청 재난구호기금에 가입했으며 최소 1만 달러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한 재산정리에 도움을 받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험회사에서도 캘리포니아 그 LA 쪽이 화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이고, 보험에 들라 그러면 보험금이 억수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이 화재에 집을 잃어버리고 집을 다시 할 돈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이게 참 그 결론은 뭐냐, 캘리포니아가 좌파 정권인데 환경보호한다고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단톡복 16만의 페이지. 뭐 휴대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몇천 원 싸고 비싸고, 그다음에 뭐 공짜 젊은 애들처럼 그런 거, 우린 그 귀찮아서 그냥 우리는 모르고 뭐 별로 쓰지도 않으니까 그 뭐 노인 세대용 뭐 정액제 정도, 또 집에서 인터넷하고 뭐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냥 KT, 집에 KT 인터넷 쓰고 유선 전화도 KT 걸 쓰니까 뭐 저는 휴대폰도 그냥 우리는 뭐 KT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갈아타고 막 그런 거 우리 싫어요. 아니, 귀찮은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미국의 그 스티븐 잡스라고, 이름도 잡이에요. 잡.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 전 세계가 이 잡스 때문에 그 조그만 그 휴대폰을 가지고 그 눈을 띄고 길거리 가면서도 젊은 애들이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이제 돋보기 써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컴퓨터 노트북 정도 본다면은 좀 더 보이지만은, 그래서 휴대폰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전화 받기 정도,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검색해가지고 그 지하철 위치가 어디지, 뭐 이렇게 찾아갈 때 정도만 쓰지, 휴대폰 뭐 데이터도 별로 쓰는 것도 없고 돈만 아까울 때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효도 폰으로 아들이 교체해 준 거로 약간 지금 넓은 거로, 이게 좀 넓어진 겁니다. 이게 넓어진 건데, 뭐 저는 그냥 옛날 거 그냥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아들놈이 좀 바꿔줘서 지금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별로 뭐 저는 많이 보지도 않아요. 트럼프의 미국 제국주의, 이미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만은, 이 스카월드의 그 진행 방식은 재미있게 한다는 거죠. 재미있게. 그것도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일반 공중파 방송에 나올 때는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 뭐 얼굴도 많이 유명해져서 나오는데, 거기는 점잖게 얘기하는데 자기 그 콘텐츠 방송은 아주 그냥 재밌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게 돼요. 저 같은 늙은이가 재밌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오도방정을 떠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생긴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자분은 그 덴마크 지금 총리인 것 같습니다. 발작 신경 성난 표정을 하면서, 트럼프는 독립 또는 미국 합류 국민투표에 붙이자, 글린랜드를. 그리고 파나마도 뭐 이런 얘기 다 나왔지만은 멕시코만도 이제 아메리칸만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멕시코 여성 대통령이
그러면 미국 이름을 아메리카 멕시카나 또는 멕시칸 아메리카로 바꿔 불러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땅을 뺏기 전까지는 멕시코 지역이 캘리포니아 있죠. 그 텍사스도 그 뉴멕시코라고 되어 있는 주도 있죠. 거기도 원래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페인 이런 쪽이었으니까. 어쨌든 파나마와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 대통령이라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트럼프는 말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좀 참고 있다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까지 그 미국의 소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 참 재미있는, 어차피 경제 공동체인데 그냥 허지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야 나중에 러시아하고도 맞짱 뜨는데 좋을 것 같고, 그린란드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은 요거가 이제 평면 지도를 만들어서 그러는데 구글 지도로 보면 그렇게 큰 섬도 아니에요. 그린란드가. 요 밑에 아이슬란드라는 데가 있죠. 여기는 확실한 그 덴마크령입니다. 근데 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긴 하지만은 자치 성격의 어떤 국가 성격은 아니지만은 하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 살게. 알래스카 살 때처럼 좀 러시아 애들도 팔았는데 덴마크도 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국방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나토한테 5%까지 올리라고. 작년 1기 때는 3%까지 좀 해봐라 그랬더니 더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는 자기네들 GDP의 3.9%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나라가 GDP의 2.7%, 일본이 2%까지 지금 올리겠다고 돼 있죠. 미국은 일본이 그 국방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웰컴. 한국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웰컴. 왜냐?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겠죠. 현재 캐나다의 최대 문제는 리더십 부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리더십의 대행의 대행인데 대행의 리더십이 어떤 튼지 간에 미국은 마지막 그 임기지만은 바이든 정권도 미국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는 한미동맹은 아주 혈맹인 거야. 딴 놈이 들어와서 망치면은 우리가 가만 안 있을게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는다면은 민주당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친중 정권이 될 게 뻔한데. 다시 트럼프 시대 미 대통령 취임 마이너스 7, D-Day 마이너스 7입니다. 1월 12일 18시 55분 06초 윤홍우 기자가 워싱턴은 이태규 특파원 서울경제입니다.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 경제비상 권한법 기반 전세계의 보편 관세를 물린다. 중에는 60% 관세 최애국 대우 박탈하고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고 원유가스 시추 규제 대대적 완화, 드릴 베이비 드릴 한다고 얘기됐었고 무단 입국자 즉강 강제 추방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하게 되고 AP통신은 트럼프가 국경안보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취임 첫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충격과 공포, 쇼크앤드 어위 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취임 100일에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척도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ES20이요. 슈카월드가 소개한 거에
주로 젠센황이 엔디비아 거를 좀 이렇게 그 편집, 발췌를 해봤습니다. 향후 로봇공항의 챗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 로봇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최고의 기술일 것이고 AI는 본질적으로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물리적이든 그 다음에 정신적이든 뇌가 그 에이전틱 AI가 라고 불린다면은 신체는 피지컬 AI가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미래 사회가 그 로봇화된 인간들이 아니 로봇이 인간화되는 그런 미래가 진짜 올 것 같은 우리 세대 때는 그런 걸 못 볼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는 휴머노이드하고 인간하고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또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직무전지 윤 두 번째 페북글 LA 산불의 정부 지원 당부 세계일보 1월 13일 10시 6분 50초에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 불의 피해 애도와 위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 두 번째 글을 올렸다는데 첫 번째 글은 역시 그 두 번째 글인데 제주항공 참사라는데 무한항공 참사가 맞죠. 지역 이름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무한이라는 말을 빼려고 그러는지 몰라. 세계일보라는 데가 야당 눈치를 보는 모양이에요. 호남 세력들의. 무한항공에서 참사가 났으니까 무한 참사라고 해야지. 무한 제주항공 다 이름 붙여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상징적인 사장은 소화전에서 물이 안 나왔다니 소방서장의 송소주와 DEI가 요즘 쟁점으로 돼 있고 아까 소개한 대로 가뭄 지역이 돼가지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사가 화재보험 안 들어줬다는 게 그 깔려있던 얘기다.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예견된 인재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공분을 사고 있는 중국의 사내 문화. 진은혜 기자가 데이트 저스트에서 이게 그 어떤 대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는데 이 직원들이 이렇게 뭐 옛날에 그 저기 황제 앞에 다 그냥 쫙 엎드려 뻗쳐가 아니고 그 납작 절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노예 근성을 나타내는 거로 얘기하는데 사명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꽃을 튼 대기하는 직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임직원 걸음수와 체중까지 통제하는 방침 논란, 바이두가 뭐 이런 게 있고 또 996 그 근무 문화 당연시 뭐 이렇게 됐는데 중국이 이런 작태가 나오는 것은 그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C한테 있다고 봅니다. C의 제왕적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원인으로 그걸 흉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재 그 정치 떨거지들이 하는 얘기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뭐 이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키나와는 독립하고 싶어한다. 류구이는 중화민족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오키나와 공작의 최전선 야스타 미네토시라는 분이 현대비즈니스에 기고한 글인데 이 신문이 AI를 이용해 SNS의 투고를 해석한 결과 약 200건의 공작 어카운트가 류구 독립을 부추기는 루머 동영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가짜뉴스든 루머 선동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누가 중국 아새끼들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광화지역은 또 무효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또 현민 사이에는 일본 본토에 대해서 전쟁 피해나 미군 기지 문제에 근거하는 감정의 응어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롄 해사대 심포지움에서는 성도일보 제목에는 눈에는 눈을, 일본을 견제하라는 도발적인 문구가 뜬다. 대만의 반중 친미 집권에 대한 대해 중국은 오키나와 공작을 하고 있다면, 그런 중국이라면은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의 좌파 언론을 통해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냐 봅니다. 이 공작 대상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던 것, 최초의 출처를 밝혀야 유튜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진을 가져온 거를 제가 인용을 안 한 것은 자기가 가져온 거의 출처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좀 예의가 아니다. 갖다가 나르는 시기라도 마치 자기가 최초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예의다.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게 대만이 반중 친미 정권 라이칭태가 그렇게 지금 됐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중국은 오키나와 공작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친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공작을 할 것이다. 이런 게 근본원인이 되면은 중국이 이 정도 오키나와까지 공작을 하는데 한국이라고 가만히 있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친중 정권 부활 공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친중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PC주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이제 피크는 지났다고 보는데 거버넌스라는 것도 그 다음에 캔슬 컬처 이런 것도 있고 워키즘 이런 것도 있고 포스트 트루 탈진실 이게 이제 지금 문제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PC주의는 기존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삶을 존중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남녀 구분, 역사, 진실 존중, 가치 판단 네 가지 말살을 뻗들이는 선동함.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 안 하고 그 여성들 그 사고방식 이렇게 바뀌고 뭐 하는 것도 이 PC주의의 역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PC주의는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고 그거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주의나 이 PC주의자들은 순수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로 이분법화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부패한 엘리트가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데 PC주의나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자기네들은 오류가 없는 절대선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오류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거고 결론은 이런 PC주의도 결론은 전체주의로 가려는 속에 야망이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약 1시간 가까이 오늘 오래 걸렸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